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로 기록됐습니다. 8개월간 2만 명으로 주저앉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유치원 3법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했지만 회계 단일화와 비리 유치원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을 산업 현장에서 잃은 김용균 어머니는 국회를 찾아 일명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당부했지만 이 역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도 힘들고 다 큰 자녀를 산업 현장에 보내기도 힘든 대한민국. 심각한 저출산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회는 일단 2가지 법안부터 해결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018년 12월 2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원래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저희가 월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으로 함께해서 오늘 수요일 연결할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탄 잘 보내셨어요? 네. 연말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친구,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송년회가 좀 잡혀 있는데요. 네. 이제 친구들이랑은 좀 주말에 여행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내일 송년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회식이라고 하면은 저녁에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점심에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회식인 것 같습니다. 2019년을 이끌 재미있는 외식 트렌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2019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는 총 좀 3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뉴트로 감성,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이에요. 이게 뭐냐면 먼저 뉴트로 감성은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할까요? 이 젊은 세대한테 이 아날로그 감성이 신선하고 좀 새롭게 느껴져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패스트푸드나 이 편의점 같은 데에서 좀 무인 주문처럼 이렇게 사람 대 사람보다는 비대면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대면 서비스화가 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편도족이라고 해가지고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 약자예요. 이 편도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 먹는 것도 외식으로 인식되고 있어서요. 내년 외식 트렌드는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와 편도족의 확산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는 어떤 품목이 오르고 내렸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연말은 또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네. 이 밥도 밥이지만 또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이 밥과 함께 술도 좀 많이 드시다 보니까 탄해수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타리 버섯은 지난주에 106% 정도 올라서요. 네. 지금 100g당 99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당근은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키로당 4,600원에서 4,300원으로 한 7% 넘게 내린 가격이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제주산 당근이 들어오면서 제주 당근이 총 당근 그 산지 비중을 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산이 증가를 하면서 당근 가격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네, 송년회 하면 이 술이랑 탕 많이 드시는데 또 인기 있는 안주가 해산물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죠. 겨울에 해산물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요. 네, 이 겨울철 해산물 드실 때 가장 조심해 주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노로바이러스예요. 최근 한 달 동안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가 90건에서 147건으로 1.6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서 초봄까지, 즉 11월부터 이 4월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겨울철에 더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일단 하루 이틀 안에 구토, 설사랑 같이 이렇게 배 아프고 춥고 열나고 이런 증상이 함께 오고요. 예방하시려면은 자주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기본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되세요. 네. 근데 물론 이 해산물은 사실 날 것으로 드시는 게 더 맛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연말에 좀 아프면 안 되니까 해산물은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월 마지막 주에 먹으면 맛있는 이번 주 제철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네, 2018년이 한 주에 마무리할 먹거리로 저는 단호박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단호박이 붓기에 정말 좋거든요. 또 당이 20% 가까이 되어가지고 부드럽고 달콤하니 맛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호박 중에서도 특히 맛있는 거 고르시려면요. 이 단단하고 묵직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짙은 녹색을 띠는 상품이 좋아요. 네. 근데 또 단호박은 이 안에 씨 주변이 좀 썩기 쉬워서요. 네. 속을 일단 깨끗하게 파낸 후에 랩으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비교적 오래 보관이 가능하세요. 또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단호박은 기름에 볶으면은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까요. 지금 한 통에 2,500원에서 3,500원 정도 하니까 단호박으로 이번 연말에 좀 맛과 영양 모두 챙기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죠. 지나고 나면 이제 내년 초부터 대학 입학 발표가 날 겁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구정 전에는 합격 소식 듣고 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부모님 마음이 비슷할 겁니다. 대학 입학자 명단 찾듯 요즘 또 찾아보는 명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 명단인데요.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명단이 공개됐죠. 신도시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요. 궁금한 것들도 좀 있고요. 한양대 이창모 도시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공학이라는 게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종합적이죠. 예. 네. 그 도시공학자가 보는 이번 3기 신도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노력은 나름대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 대도시권의 그 현황이라는 것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만간 축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무작정 외곽에 개발할 수는 없고 기존의 고용 중심지 주변에 신도시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숙제가 있었는데 네. 물론 서울시 협조가 있었으면 더 좋은 입지가 가능했겠지만 나름 그런 대로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입지가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그런 대로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 신도시가 정치적 사안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집값하고도 연동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학 입학 합격자 보듯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뜨거운데 더더욱 전문가로서 이 신도시를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생기는 시점을 보게 되면 항상 주택시장, 특히 수도권, 서울권 주택시장의 가격 앙등이 발생했을 때 신도시 건설에 대한 요구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개발 욕구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시장의 기본적인 기제일 수가 있겠죠.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답으로서 시도를 해봤던 것이 지금까지 3기에 이어지는 이제 신도시 개발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가까운 곳에 시간이나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신도시의 모습이겠죠. 일터에 가까운 곳. 그럼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근접성이라고 꼽으시는 건가요? 신도시에? 그렇죠. 지금 시장도 그렇고, 근데 네. 이제 한동안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족 도시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신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삶으로써 뭐 서울로의 출퇴근 2시간, 3시간의 출퇴근하지 않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자족 도시를 도시 외곽에다가 한참 띄어서 뭐 화성 동탄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도시들이 갖고 있는 뭐 한계나 이런 것들 또 자족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현실적인 달성 가능한 뭐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신도시들이 원래는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족 도시라기보다는 좀 배드타운에 가깝지 않았나 지금 이런 평가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동전이 양면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배드타운이 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도시들을 좀 더 외곽에다가 네. 그 모도시인 서울시와 멀리 띄어서 이제 건설을 해서 독립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는 뭐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목표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힘든 목표다. 네, 특히 결과적으로는 네. GTX와 같은 그런 광역 그 교통망을 이제 요구하게 된 게 이기 신도시의 그런 현 상태니까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 자족 도시라는 게 힘들지 않을까 저도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하게 되는데요. 1기 신도시는 대표적인 게 분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분당이죠. 네, 2기는 뭐 판교 정도일 것 같고요. 1기, 2기 신도시를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1기 신도시는 뭐 이것도 역시 뭐 80년대 말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할 때 이제 200만 원 주택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제 개발된 신도시인데 나름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뭐 주거 환경의 질적인 개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을 지나서는 뭐 국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유사 이래 처음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경험을 하는 그런 시장의 안정 효과도 이제 만들어냈죠. 네. 반면에 뭐 도시마다 틀리긴 한데 뭐 그린벨트를 넘어선 사실 그 당시에도 분당이 외곽이었거든요. 서울대 그랬죠. 네네. 네. 그래서 과연 서울에서 사람들이 올 거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개발된 5개 신도시 중에 그래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분당 신도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3기 신도시의 핵심은 이 GTX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어떤 구간은 예비 타당성 평가를 면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이 국책 사업으로 철도를 건설하는데 예비 타당성 평가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를 하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노선이 따라 좀 상황이 틀린데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노선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왕숙을 거쳐서 이제 마석까지 가는 노선인데 사실 기존 예타에서 뭐 경제성이 충분치 않다고 나온 노선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 뭐 과거의 신도시 개발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서 남양주 개발을 통해서 그 경제성이 보장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뭐 건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요. 실제로 운영 비용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업이라서 네. 조금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꼭 뭐 GTX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뭐 지하철 연장이라든가 네. 도로 다대 건설을 통해서 뭐 풀어낼 수 있는 방안도 있어서 조금은 좀 진지하게 네. 뭐 지금의 어떤 뭐 여론에 밀리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게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단순히 교통환경 개선을 빨리 해야 되니까 면제를 한다는 건 무책임하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일리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특히나 이제 대중교통 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특히 서울 대도시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젠가 이제 축소기가 돌아오면 일본의 외곽에 지어진 신도시들처럼 뭐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시기가 되면 과투자한 SOC 사업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서두에 3기 신도시에 서울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내비치시기는 하셨는데 서울시가 오늘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뭐 살짝 듣기는 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했던 이 공공주택 정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 말고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 위에 주택을 건설 하거나 네. 뭐 공유주택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파트에 대한 반감도 많지만 이제 고밀 주거 형태로서 가장 주거 환경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가 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라 그러면 같은 밀도로 중저층으로 간다 그러면 대안의 형태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네. 그런 형태보다는 훨씬 더 아파트가 유리한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개별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네. 조금 지나친 아이디어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사실 서울 토지는 좁고 워낙 고밀도인데 이 상황에서 아파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이 아이디어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보여주셨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네. 시장에서 흘러가는 안이 있는데 네. 네. 억지로 규제하기보다는 네. 좀 더 활성화하는 게 네. 다른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네, 또 재건축 재개발은 땅값하고 집값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요. 서울시에서 그 카드를 좀 꺼내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궁금한 게 뉴욕이나 도쿄처럼 우리 서울과 같이 도시 과밀 지역들인 이런 도시에서는 신도시 개발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본 동경권인데, 네. 그러니까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날 때 철도 라인을 따라서 신도시를 계속 개발을 해 나가다가 이제 인구 축소기가 들어서면서 신도시들의 공동화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쪽의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도시 재생보다는 조금 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는 그런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네. 사실은 동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오히려 느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그런 고밀의 개발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 도시 재생 사업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기보다는 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재건축 재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여유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재개발과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차이점은 별 잘 모르겠다. 이름만 바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차이가 많죠. 도시 재생이라는 그런 큰 테두리에 이제 범위는 해외에서는 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철거 재개발도 포함을 하지만
국내에서의 도시재생 서울시에서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화시킨 구도거든요. 네. 네. 다르죠. 네. 지금 전문가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내용보다는 도시 재생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 있는 이제 원주민들이 피해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공학도로서 전문가로서 이 신도시 건설할 때 이것만은 좀 유념해달라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는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 네. 예, 너무 외곽에, 신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뭐 시대에 따라 좀 틀린데요. 네. 지금, 시기는 조만간 이제 인구 축소기를 지나서 이제 도시 축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신도시 개발은 저희가 감당해낼 수가 없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GTX와 같은 그런 고비용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담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중심지에 가까운, 그래서 그동안 뭐 보존이라는 게 가장 큰 가치였던 뭐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네. 유연하게 네. 뭐 특히 서울시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시 축소기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 자명하니 외연적으로 확대하면 감당하기 어렵고, 거듭 교수님 주장하시는데 이제 재개발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중심지에 가까운 입지들을 신도시로 개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였습니다.